우리 김학성 교수님은요, 한국의 헌법학자 1인자입니다. 헌법학 1인자인데, 왜 이렇게 나섰느냐, 이제 한번 들어봐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교회에서는 또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또 전국에서 오늘 주일 예배를 또 주일 예배만 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나라 TV 안 보고 또 요것만 보는 사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교수님은 대학에서 헌법을 일생 가르쳤는데 몇 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30년 넘게 했습니다. 30년요? 넘게. 인생 다 꼬라박았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 제자들 엄청 많겠네요, 숫자들이. 꽤 되겠죠, 뭐. 네. 아니, 우리 교수님이 처음 당회장실에 저를 만나러 왔을 때 몇 달 전에, 네. 난 교수님 우석이 봤거든, 솔직히. 예. 그러실 거예요. 그때는 또 성격도 조용하시고 또 아주 겸손한 척하고 이제 오셔가지고 난 우습게 봤는데, 이 세상에 구주와 변호사님 또 강인재 변호사님 말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당장실에 오신 저 김학성 교수님이 여기 올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법고시에 합격할 때 교수님 책을 다 배워서 한 겁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완전히 유아 독종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대단한 인간이냐? 그래서 이제 그때 내가 이제 새로 이제 알았는데, 보니까 겸손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미국 가서 또 공부도 하시고 해서 일생 헌법 사법고시 해가지고 그냥 변호사에 돈 버는 거 그것도 다 때려치고 헌법 하나를 위해서 인생을 사셨는데, 오늘 모셨는데, 지금요 저쪽 애들이 헌법을 개헌한다고 이번 주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나왔어요. 이제 드디어. 네. 이 상태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저 개헌 되겠어요? 그 헌법 저렇게 장난치면 됩니까? 안 되죠. 어떻게 한번 네. 설명 좀 하면서, 불쌍한 백성들이 설명하면서. 저희가 네. 헌법이 통과되려면은 국회 제적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제가 한 보름 전에 전직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한 20-30명 모임에 가서 제가 이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나름 계산을 해보니까 현재 이 헌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다 사람을 모으면 7표가 부족하게 됩니다. 7표가. 그 7표를 국민의힘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가져오는데 저는 뭐 배신자가 그렇게 많을까 했었는데요. 그 국회의원들 얘기는 저보고 저는 학교에 있기 때문에 너무 세상을 모른다. 7명 데려오는 것은 일이 아니랍니다. 사실상 헌법 개정에 필요한 정족수는 현재 상당 부분이 충족되어 있다라고 봐도 큰 무리가 아닌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국민혁명당이 정말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좀 질타를 하고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때가 지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결코 지나친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기어코 저들이 이 헌법을 자꾸 개헌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헌법이 그렇게 나쁜 헌법입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네. 예. 저희가 여러분 우리 이웃 나라인 일본은요. 일본은 저희와 헌법의 역사가 똑같은데 한 번도 안 고쳤습니다. 일본은. 그러나 또 비슷한 독일은요. 60번을 부분 고쳤습니다. 고쳤는데 저희 나라가 헌법이 봐서 제왕적 대통령이 만들어질 수 있는 헌법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잘 모르면서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이제 되뇌기는데, 우리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 헌법이다, 잘못되어 있다라고 말하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를 만든 헌법이 아니라 대통령이 헌법을 제왕적으로 운용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문재인 대통령 잘 보시면 헌법을 자신이 헌법과 법률에 주어진 권한을 그대로 쓴 것이 아니라 남용해서 제왕적으로 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지 헌법 조문 자체가 제왕적이진 않습니다. 네. 그 헌법은 이제 누가 사용하느냐, 운전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운전대를 네, 예. 그렇잖아요. 네, 예. 그런데 내가 이승만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현재 헌법은
그 언제 바꿨죠? 6.29 선언할 때 바꿨죠. 87년에 바꿨습니다. 바꿨죠. 네, 예. 그러나 원래 만든 그 원형 네. 이승만 대통령이 초안을 놓을 때 네, 예. 유진호 박사하고 놓을 네, 때 예, 예. 그 틀은 원래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예, 있죠. 네, 예. 그런데 왜 우리는 이 헌법을 지켜야 되냐 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45년 11월 23일 날 16일 날 들어와서 첫 기자회견을 23일 날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 조국 대한민국을 성경 위에다 세울 것이며 대한민국 헌법을 성경으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승만이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조갑재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나라 헌법은 성경의 요약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이 헌법을 가지고 살았더니 세계 11위 나라가 된 거예요. 이렇게 좋은 헌법을 왜 바꾸려고 그래? 왜? 바꾸면 돼, 안 돼? 돼요? 근데 쟤들은 왜 자꾸 헌법에다 손을 대려고 그러느냐? 결국은 인민공화국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선 앞에다가요, 전라도를 충동하기 위해서 광주 민주화 운동, 3.1 독립정신을 이어받아 여기 헌법 전문에 있잖아. 거기다가 3.1 독립운동과 광주정신을 이어받아 그거 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라도 사람들을 막 기분 좋게 해가지고 요래가지고 결국은 마지막 목적지는 뭐냐? 연방제 개헌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켜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동의해요? 제가 목사님 그 5.18 정신에 대해서 네. 그걸 헌법 전문에 넣느냐 안 넣느냐 네. 그걸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리면요. 네, 말씀합니다. 예전에 문 대통령 집권 초에 네. 헌법 개정 논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느냐 마느냐 이런 이제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요. 상당수의 사람은 넣자는 거예요. 당시 이제 대통령도 넣자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국회에서 이 5.18을 넣을 거냐 말 거냐 토론회를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토론자로 갔는데 이틀 전에 제 구자에 돈이 들어왔는데요. 광주 인권과에서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토론을 주최한 사람이 누군진 몰라도 지원을 광주 인권과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면 보통 돈 준 사람한테 정면 반하는 글들을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참 실수했구나. 이틀 전에 알았는데 그 토론회에 제가 이름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안 갈 수는 없고요. 10분이 이제 참석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8사람이 지지를 했고 저 포함해서 2사람만 반대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이틀 전에 이거 토론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좀 인내하면서 가야 되겠다 생각했었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반대한 이유는요.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해보시기 바라요. 첫째요. 5.18 사건은 1980년에 이루어졌거든요. 현행 헌법은 198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7년의 갭이 있던 겁니다. 그러면 5.18의 그 민주화 정신이 넓은 의미에서 좋은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현행 87년 헌법을 만드는데 직접 기여한 바는 없습니다. 세월의 7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직접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광주 5.18 사건은 광주에서만 발생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행 헌법을 만들 때 60항쟁이라고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60항쟁을 하기 위해서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직선제 개헌을 해달라고 요구했단 말이죠. 그때 전 국민이 반대했습니다. 전 국민이 반대한 경우는 우리가 있을 수 있어도 5.18은요 광주에서만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광주에서 발생한 그 운동이 성공리에 끝나지 못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현행 헌법에 헌법 전문을 보면 3.1운동, 4.19 이 두 개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그 우리 헌법상 기본 정신을 넣으려고 하면 이미 오랫동안 존재했던 3.1운동 또는 4.19와 적어도 동등한 레벨의 민주화 운동이라야 명함을 내밀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그렇겠죠? 더구나 3.1운동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또 나열을 할 거 아닙니까? 나열하면 나열되는 것들은 상당한 이 헌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만 거기에 명단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지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은 그 격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5.18은 헌법 조문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발표를 하고 이제 앉으니까 그 뒤에 이제 바로 제 자리 뒤에 귀부인 한 4분 정도가 이제 앉아 계셨는데 저보고 하는 말씀이 교수님 참 아쉽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날 제가 뭐 봉변을 당했다거나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몇 분이 좀 소란하긴 했지만 생각보다는 그러지 않았는데 제가 그래서 5.18의 이 민주화 운동을 현 대통령은 헌법 전문에 넣으려고 하고 제가 보니까 어떤 지금 대선 주자의 야권 유력 주자도 5.18을 헌법에 넣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그 헌법 전문에 들어가야 될 민주화 운동의 본질과 넓이와 깊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막연하게 그냥 표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네. 자, 왜 5.18을 가지고 이렇게 난리 치느냐 하면은 나는 어제 내가 상당히 기대하고 또 좀 지켜봤던 윤석열 우파 쪽의 대통령 후보 지금 1인자인데 광주에 가서 막 흐느껴 울었다 그래. 광주 5.18 묘지에 가서 나 그걸 보고요. 저 양반 아직 역사 공부 제대로 안 했구나. 왜 그러냐 하면은 보세요. 참 이게 참 나라가 망하려니까 별일 다 있는데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난 후부터 지금까지 우리 남한에서 일어났던 모든 폭력, 모든 집회, 모든 전체는요 전부 다 제주도 4.3 사건부터 대구 폭동, 영천 폭동, 구미 폭동, 대전 폭동 모든 폭동은 다 북한이 일으킨 거예요. 북한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 이거는 뭐 좌파고 우파고 뭐 다 인정해. 그러면 광주 사태 하나만 남한에서 일어났다. 말이 안 돼. 내가 볼 때는 말이 안 돼. 말이 안 된다니까. 전체 흐름을 통해 동시에 봐야지. 그리고 제주도 4.3 사건만 이것만 좋은 운동이었다. 그래 하면 돼, 안 돼요? 이거는 흘러가는 전체의 맥을 봐야 돼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도 저쪽이 선동을 해서 이렇게 국민들을 미치게 만들어 놨으니 특별히 전라도를 미치게 만들어 놨으니 내 말은요 통일될 때까지 5.18과 광주 사태는 통일될 때까지는 말하지 말자. 통일되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 그때까지에 대해서는 5.18에 대해서 말하지 말란 말이야. 이 정도만 내가 봐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반드시 나는요 통일이 딱 되면요 광주 사태 본질은 드러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생각해봐요. 해방 후 70년 동안의 모든 폭력, 모든 폭동은 다 북한의 통전부 내지는 북한에서 다 일으킨 건데 광주 사태 하나 하고 제주도 4.3 사건만 북한이 안 했다고? 말이 돼, 안 돼? 나는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상식으로는. 내가 근대사를 목숨 걸고 공부를 해본 전문가로서 내가 볼 때는 안 되고, 그리고 또 2년 3년 전에 이미 헌법을 개헌하려고 몇 번 시도를 하면서 그때 그들이 먼저 초안을 만든 내용이 나왔어요. 보니까 모든 우리나라 헌법에 이 국민이란 말을 빼고 전부 뭐를 봐요? 사람이 먼저다. 사람. 아니 왜 저 사람들이 자꾸 사람이라 그래요? 이 좋은 국민이란 말이 있는데 왜 자꾸 사람이란 말로 자꾸 하려고 그래요? 저희 이제 그 의도는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은요. 네. 현행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다 국민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렇지. 현행 북한 헌법은 네. 공민이 있고 네. 공민이 있고 인민이 있고 사람이라고 쓴 게 있어요. 맞아.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국민을 북한은 공민이라고 부릅니다. 공민. 일반적으로 북한 사람들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국민과 대칭되는 말인데 북한헌법에서는 인민이란 말과 사람이란 말이 한 번씩 나오는데요. 뭐였냐면 북한헌법 3조를 보면 사람이 먼저.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은요 사람 중심의 세계관을 기초로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확한 용어예요. 사람 중심의 세계관. 지금 어떤 분이 예컨대 사람이 먼저다 할 때 그걸 꼭 연관시키기는 뭐 어렵겠지만 아니라고 보기도 어렵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라는 말을 북한헌법은 딱 한 번 쓰고 있고요. 나머지는 북한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인민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만 인민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권도 국민에게 있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반해서 북한은 사람을 칭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사람 중심의 세계관 딱 한 번 나오고요. 나머지 북한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할 때만 주권의 주체를 말할 때는 인민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우리의 기본권을 말할 때에는 국민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사람들이 헌법을 개헌하려는 의도가 백일하에 드러났어요. 용어를 전부 다 북한 헌법 용어를 그대로 쓰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그럼 돼요, 안 돼요? 돼요? 문재인 봐요. 입만 열면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북한로 가란 말이야, 니 혼자. 말고 말이야. 떠들고 난리야, 이 개자식이 말이야. 근데 문제는요, 이게 국민들이 몰라요. 모르고요. 왜 정광훈 목사만 이렇게 깜빵을 3번을 가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백약이 무효고 무조건 우리는 1000만 명 조직해야 돼. 여기에 전체가 다 걸렸다는 사실을 아시고 3.1 독립운동한다는 정신으로 이번에 코로나도 왜 멀쩡한 걸 왜 확대하느냐? 결국은요 정강훈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적이 딱 거기 있어요. 8월 15일 날 집회 못하고 주일날 우리 교회 예배 못하게 하라. 다른 사람 관심 없어요. 정강훈 잡으려고 그러는데 나 안 잡혀 절대로. 왜 잡히기는 안 잡혀. 목사님 제가 자, 예. 그 전면 예배 네. 금지하는 데서 네, 네. 헌법적으로 한번 설명했어요. 지금 저게 화면에 뜨지요. 제가 오늘 우리 사랑제일교회가 예배를 하신다고 그래서 저도 상당히 좀 뜨거운 마음인데요. 많은 교회가 정부에 복종하고 있는데 반해서 사랑제일교회가 과감하게 소신껏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하신다고 그래서 상당히 제가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래서 목사님께 그 문자를 뭘 보냈냐면요. 현행 오늘 전국 교회에 대해서 비대면 예배를 강제한 것이 헌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이걸 좀 설명을 제가 간단히 드리려고 해요. 네. 지금 우리 사랑제일교는 보니까 아침을 든든히 먹고 예배를 드려야지 저같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요 지금 상당히 좀 혼미합니다. 근데 제가 정신을 차리고 간단하게 배도 고파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헌법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이제 저게 써 있죠. 과잉금지라는 말 써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말 같아도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과잉 많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과잉금지. 여러분 예컨대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의 위원이라든지 공권력 행사가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할 때는 현행 헌법재판소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따지고 있어요.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지나쳐서는 안 된단 말이죠. 이 과잉금지 원칙은 이제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가 그걸 만들어냈고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도 이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이 원칙이 왜 필요한가 하면요. 예를 들어서 오늘의 근데 비대면 금지를 지금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정부의 입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면 예배만 금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 예배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없다. 이런 정부의 주장과 거기에 동조하는 많은 분들이 계셔요.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러나 또 한 측면에서는요.
우리가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목숨같이 생각을 해서 예배를 현장에 드리길 원하는 것인데, 예컨대 지금 제가 어제도 백화점을 갔었습니다만 백화점 들어갈 때 보니까 그 체온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체온만 체크하고 있고 거기서 몇 시간을 머무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는 보통 1시간 반이면 다 끝나잖아요. 그런데 백화점에서는 그 시간 제한을 하지 않고 체온만 재고 다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면 많은 교인들은요, 백화점을 봐도 시간 제한도 안 하고 체온만 측정하는데 왜 교회는 무조건적으로 이 대면 예배를 금지하느냐? 이걸 우리가 불만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정부의 주장이 옳은지,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옳은지를 냉정하게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들으시고 논리가 맞으면 좋은 것이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4가지 원칙인데, 첫째가 목적이 정당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적의 정당성. 이 뭔가 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요, 제한하고자 하는 목적이 정당해야 돼요. 그러면 현행 전면 대면 금지를 하고 있죠. 전면 비대면 예배를 지금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 목적은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면 대면 예배를 금지한다. 목적은 정당합니다. 두 번째는, 이건 헌법재판소가 올라가면 이렇게 판단을 할 거로 보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방법이 적합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선택된 수단이 목적 달성에 효과적이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효과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봅니다. 그러면 전면 대면 금지를 하는 수단을 정부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단이 코로나 방지라고 하는 목적에 효과적이냐 보면 두 번째도 통과가 될 것입니다. 왜? 아예 모이지를 못하게 하니까 코로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두 번째, 1번과 2번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 그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저 피해의 최소성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선택된 수단이 있는데 그 수단보다 기본권을 덜 제한하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덜 제한하면서도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 존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선택된 수단이 있는데 이거보다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면서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이 있으면 잘못된 선택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면 금지라고 하는 정책을 국가가 하고 있지만, 예컨대 우리가 교회에 따라서 교회 인원의 10% 또는 20%는 출석하도록 해야 옳지 않겠는가? 그래도 목적 달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수단들이 좀 도처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현행 전면 금지를 하고 있는 것은요, 어디에 어긋나는가 하면 전면 금지를 하지 않고 교회의 사정에 따라서 100명, 또 30명, 100명, 200명, 300명을 예배를 보게 하면서도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킨다면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전면 금지를 선택한 정부의 조치는 과잉지 중에서 피해를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대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설명을 잘 해드렸는데 따라서 여러분이 제가 일본의 수단 대 수단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전면 금지 이외에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좀 더 완화된 방법을 통하여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과잉, 지나쳤다는 겁니다. 지나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원칙을 국가가 위반했다. 따라서 전면 금지 조치는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예컨대 이 피해 최소성과 관련돼서 여러분 이제 월곡역에 가보면 그 스타벅스 커피숍이 있어요. 근데 거기 그 월곡역 스타벅스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요, 월곡역점만 폐쇄합니까? 아니면 전국의 스타벅스를 다 폐쇄합니까? 월곡역만 하겠죠. 그건 지극히 상식입니다. 그러면 전국의 교회가 5만여 개가 있으면 그 중에서 어느 한두 군데에서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교회만 방역을 하는 기간에만 문을 닫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전체 교회를 다 문을 닫아라고 하는 것은 결론이 뭡니까? 과잉, 지나치다는 뜻이에요. 즉 과잉 금지는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인데 국가가 지나친 조치를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근데 우리 사랑제일교회에서 예배를 우리가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하고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만, 세상적으로 보더라도 헌법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피해의 최소성이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과잉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가 될 것이다. 만일 근데 그 성북구청이나 그런 데서 우리 사랑제일교회 과태료를 만약에 부과할 일이 있다, 위반을 했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위법하는 소송을 당연히 제기됩니다. 제기하면서 그 전면 금지 조치가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지나친 권력 행사를 하지 말라고 한 과잉금지에 위반되기 때문에 위법인 것이고 그 부가처분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해도 전국교회가 전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이 자격이 있고 또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글쎄, 배가 고파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지금 어젠가에 목사님 서울 행정법원에서 7개 교회가 이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졌지 않습니까? 제가 뭐 판결문을 보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럴 것이에요. 우리 헌법을 보면요,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자유의 본질적 부분까지는 건들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의 자유도 제한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 그 자체를 부정한다면 헌법이 말하는 본질적 내용의 침해를 금지하지 말라는 것에 위반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그 서울 행정법원의 판사는요, 왜 인용을 해줬냐면 예배를 보려고 하는데 전혀 보지 못하게 하고 있단 말이죠. 예컨대 20명, 30명, 100명이 모여서 방역 수칙을 지키는 한 예배를 분명히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 금지를 했기 때문에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말라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래서 행정법원이 다툰 7교에 대해서 허락을 해준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평등 원칙의 위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뭐 그건 쉽게 이해가 되시죠? 백화점에 들어갈 때는 체온 체크만 해요. 저는 지지난주에 사랑제일교회 들어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이 체온만 체크하고 들어가는데 여기는 자가 진단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뭐 이 체온 측정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다시 이렇게 분무기가 뿌져나온 데를 이렇게 다시 통과해서 가더라고요. 보통보다 2단계를 더 강화시키고 있어요. 그랬는데 지금 백화점이나 마트나 이런 등등에 보면 체온 체크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체크를 함에도 불구하고 전면 금지를 했다고 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알아들었죠? 헌법 위반이에요, 헌법 위반. 감사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네네.